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금융기관의 형태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은행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돈이 일하는 곳이 은행 말고도 엄청 많다는 사실. 이 복잡해 보이는 금융기관의 세계를요. 제가 오늘 핵심만 속속 뽑아서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화폐금융론의 바이블, 바로 그 미시킨 교과서를 바탕으로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금융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대부분 은행일 거예요. 맞죠? 근데요,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답니다. 사실 우리 돈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곳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과연 어디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런 기관들을 우리가 금융중개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경제의 혈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 피가 돌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경제도 돈이 잘 돌아야 하잖아요. 바로 그 돈이라는 혈액을 돈이 남는 사람에게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원활하게 흘려보내주는 그야말로 핵심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살펴볼지 알려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합쳐서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편안하게 따라오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유형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바로 예금기관입니다. 아마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곳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말 그대로 우리의 예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그런 기관들이죠. 그리고 이 예금기관 분야에서 가장 큰 형님, 바로 상업은행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부분의 은행들이죠. 이 친구들은 자금이 어디서 나느냐? 바로 우리가 맡기는 예금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돈이 은행으로 막 들어가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맡긴 예금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은행 입장에선 이 예금이 부채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언젠가는 우리한테 꼭 돌려줘야 할 일종의 빚이니까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걸 부채라고 부릅니다. 그럼 은행은 우리한테 받은 그 돈, 그 부채를 가지고 뭘 할까요? 그냥 금고에 넣어둘까요? 절대 아니죠. 바로 이렇게 돈을 굴립니다.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거나 여러 증권에 투자해서 돈을 불리는 거죠. 이렇게 은행에 돈을 벌어다 주는 것들을 바로 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남의 돈, 즉 부채로 자기 돈, 즉 자산을 만드는 게 바로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인 셈이죠. 이 상업은행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1990년부터 2016년까지만 봐도 자산 규모가 거의 4배 가까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 정도면 뭐 금융계의 거인이라고 부를 만하죠. 물론 상업은행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축대부조합이나 신용조합처럼 좀 더 작은 예금기관들도 있습니다. 하는 일은 상업은행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보통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대출처럼 특정 분야에 좀 더 집중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계약형 저축기관이에요. 이름에서 느낌이 오시죠? 키워드는 바로 계약입니다. 우리랑 꾸준한 약속, 즉 계약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그런 곳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보험회사입니다. 근데 보험회사도 종류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생명보험회사는 언제 보험금을 줘야 할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고 회사채나 부동산 같은 장기 자산에 투자를 해요. 하지만 화재나 자동차 사고를 다루는 손해보험회사는 어떨까요?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 높은 자산을 선호하는 거죠. 이 둘의 차이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계약형 저축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기금이에요. 이건 뭐 우리 모두의 미래와 관련이 있죠? 10대 말에 우리의 은퇴 후 삶을 위한 아주 긴 호흡의 저축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연금은 어떻게 모일까요? 이 귀여운 돼지 저금통 그림처럼요. 매달 우리 월급에서 일부, 그리고 회사에서 또 일부를 보태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돈이 모여서 거대한 기금이 되는 거죠. 연금은 당장 쓸 돈이 아니잖아요. 수십 년 뒤를 내다보는 정말 초장기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돈은 안정적인 회사채나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우량 주식 같은 곳에 주로 투자해서 불려나가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유형입니다. 투자중개기관. 여기서부터는 또 정말 재밌어집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투자중개기관의 대표 주자는 뭐니 해도 바로 뮤추얼 펀드입니다. 이건 정말 저 같은 소액 투자자들한테 분산 투자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어준 그야말로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동 방식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 말 들어보셨죠? 딱 그 원리입니다. 자, 먼저 여러 투자자들한테서 돈을 모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을 파는 거죠. 그렇게 모인 큰 돈으로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을 한두 개만 사는 게 아니라 수백 개를 사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군데가 잘못돼도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일 수 있게 위험을 확 낮추는 거죠. 이 뮤추얼 펀드가 얼마나 대세가 됐는지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1990년에 608이었던 자산 가치가 2016년에는 13,616이 됐어요. 무려 20배가 넘게 폭증한 겁니다. 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뮤추얼 펀드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바로 알 수 있겠죠? 물론 뮤추얼 펀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카테고리에는 소비자나 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파이낸스 회사도 있고요. 또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 우리가 줄여서 MMF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이건 뮤추얼 펀드랑 비슷한데 아주 안전한 초단기 상품에만 투자해서 거의 예금처럼 안정적인 게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주요 유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예금기관, 계약형 저축기관, 그리고 투자중개기관까지. 이제 흩어져 있던 이 퍼즐 조각들을 한 번에 맞춰볼 시간입니다. 전체 그림을 보러 가시죠. 바로 이 그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금융기관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체 지도예요. 자, 보세요. 예금기관에는 상업은행이 있고, 계약형 저축기관에는 보험회사나 연금기금이 있고, 투자중개기관에는 뮤추얼 펀드가 있죠. 이제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 안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미시킨 교과서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이 복잡해 보이는 금융 시스템이 사실은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각 기관들이 예금을 받고 보험을 팔고 투자를 중개하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우리 경제 전체를 굴러가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서 뭐 하냐, 왜 중요하냐고요? 이 시스템이 바로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엔진의 부품 하나하나를 이해해야 자동차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지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죠. 특히 요즘처럼 핀테크나 디지털 화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시대에는요. 과연 10년 뒤에 이 금융 지도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상상해 보시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